오늘 부동산 강의를 맡게 된 국민은행 WS타자문단 임채우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요. 저는 국민은행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상담 및 자문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처럼 부동산 외부 교육이나 직원들 대상으로 부동산 강의를 하고 있고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40분 정도 되는데요. 35분 정도 강의를 하고 5분 동안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하기 전에 부동산 시장이 지금 현재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25번, 그러니까 25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지만 여전히 집값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질 좋은 주택, 신축주택, 살고 싶은 주택을 고객들은 많이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공급이 많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수요 공급의 미스매칭에 의해서 집값이 오르고 있는 거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정책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출 규제, 그리고 세제 강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수요 억제 유지의 정책을 많이 펼쳐왔습니다. 특히 그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시장에 매물이 좀 많이 없었다 보니까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도 좀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편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공급을 좀 늘리겠다. 그래서 뭐 공공재개발, 뭐 공공주도 재개발,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급 대책도 단기간에 이제 입주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입주하기까지는 최소한 4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러한 수요 공급의 미스매칭을 좀 해소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세 시장을 좀 살펴보면은 작년 7월 달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살면 이제 4년간 살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계약을 계속 갱신을 하게 되고 또 입주 물량이 또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혜택을 줄 때 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시장에 이제 전세 매물이 이제 많이 부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좀 해결을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본 강의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비싼 편이냐라는 부분인데요. 반포와 크로 리버파크 24평이 26억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34평이 36억을 했죠. 그 밑에 있는 한남 더힐, 용산에 있는 전용 72평도 75억을 거래가 됐고요. 시그니어 레전스, 롯데 월드 타워로 가지 않습니까? 시그니어 레전스도 초기에는 이제 미분양으로 고생을 많이 했지만 지금 현재는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물량이 별로 없고 평당 최고 1억 원에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형대는 보통 이제 70평대에서 200평까지 있는데요. 200평이 200억인데 5채 중에 지금 3채는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억에 분양이 됐고 그 아래쪽에 있는 성수동에 있는 아크로 솔포레스트 같은 경우도 평당 1억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밑에 있는 더 펜트하우스 청담의 경우에도 장동건 씨와 고도영 씨가 사는 집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집이 전용 123평이 공시가격만 165억.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평당 1억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 중에서도 이제 소득 수준이 좀 높은 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욕이나 다른 이제 영국, 뭐 중국 이런 나라들과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1억 정도의 가격, 이런 부분은 이제 가장 높은 가격이지 않습니까? 이런 가격은 우리나라 이제 자산 가치에서 충분히 소화될 수 있는 금액대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책을 본격적으로 좀 살펴볼 건데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포인트 위주로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기 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 대상지역, 자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모든 지역을 지정을 한 게 아니고 조금씩 지정을 하면서 범위를 넓혀갔죠. 그래서 이 규제 지역을 발표를 하면서 발표된 지역과 발표되지 않은 지역 간에 따라잡게 계속적으로 풍선 효과가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면 김포와 파주를 김포를 이제 조정 지역에 지정을 하면서 파주 집값이 올라가고 파주를 지정을 하니까 입지가 더 좋은 일산이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이제 풍선 효과가 계속 불어오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책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규제 지역,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에서 집을 살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투기 과열지구는 자금 조달 증빙 자료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데 무주택자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살 경우에 6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되고요. 1주택자는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신규 주택을 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살 경우에는 어떤 시간적인 갭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이제 보고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법인이 주택을 매입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세율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6억 원 공제제도 종부세를 계산할 때 공제해주는 6억 원도 폐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에 대해서 혜택을 전혀 없애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도 20%로 추가 과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사전 청약 물량을 뭐 올해 3만 호 이상으로 확대를 하겠다 해서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해서 사전 청약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3기 신도시가 입주하는 시점이 빨라야 25년, 26년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마 더 늦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시점은 좀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제도가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파트 경우에는 단기 임대와 장기 임대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제도는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한해서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여당과 같이 이제 부동산 특위에서 발표를 한 내용을 보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를 이제 아예 폐지를 하겠다. 그리고 6개월 내에 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겠다. 뭐 이런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민간임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가 되어버리면 사실상 그동안 이제 민간임대사업자가 연간 5% 정도밖에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6개월 내에 팔지 못하는 사람들은 5% 이상으로 그러니까 시장 임대가 수준으로 가격을 많이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주택임대사업자를 폐지를 통해서 시장의 물량을 좀 많이 일으키려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서민 어떤 전월세 시장에서 좀 어려움을 주는 전월세 가격의 상승함에 따라서 서민들한테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제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정부 입장과 조금 달리 이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부분,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금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주택자는 플러스 20%, 3주택자는 일반 세율에 플러스 30%로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는 사실 뜨거운 감자인데요. 강남에 집 2채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를 거의 1억 원 가까이 납부를 해야 됩니다. 엄청난 이제 세금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집을 팔고 싶지만 집을 못 팔죠. 왜 못 파느냐? 양도소득세가 너무 비싼 거죠. 그래서 양도 차익이 집이 3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최고 소율이 거의 뭐 75%, 거기에다가 부가세까지 합치면 거의 82.5%를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다주택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시장에 매물을 내놓은 게 아니라 증여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증여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이런 부분이 이제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증해가 좀 일어나고 있고, 또 양도세 절감 차원에서도 좀 증해가 좀 일어나고 있다. 취득세 부분도 상당히 가격이 높죠. 그래서 조정지역에서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집을 살 경우에는 8%가 되고요. 2주택 있는 사람이 추가로 집을 사게 되면 12%로 중과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주택자, 가령 음마아파트와 잠실주공 5단지 34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유세로 1억 원 가까이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세금이 많이 높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어떤 수요 억제 정책 위주로 이제 정책을 내놨는데 2월 4일 공급 대책의 하나로서 이제 공공주도 재개발 3080 플러스라는 제도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그동안 민간에서 이루어졌던 재개발을 지향을 하고 공공에서 재개발을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이 되지 않은 역세권이랄지 중공업지역, 저축 노후 주거지역 이런 지역에다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재개발을 하겠다는 거죠. 자, 특징적인 거는 일반 재개발이 10년 걸리는 거를 5년 내에 이제 입주까지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소유권을 LH로 다 넘기는 거죠. 그래서 민간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이제 사업권을 공공에 넘기는 거기 때문에 공공이 얼마나 이제 신뢰를 가지고 일을 진행할 수 있느냐는 그런 믿음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이사 대책을 통한 공공주도 재개발의 경우에는 최종 확정이 되려면 지구 지정이 최종 확정이 되려면 1년 이내에 토지 소유주 3분의 2 이상 그리고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소유주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80 플러스 해서 지역이 좀 많이 선정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뭐 일부 구역은 동의 요건을 다 채웠지만 상당한 많은 구역들이 아직은 동의 요건을 좀 채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주택시장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보기 위해서요. 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좀 보면 5월 3일자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보면 전국이 6.7% 정도 되고요. 서울이 5.4%, 경기도가 10.9%입니다. 자, 경기도가 서울보다 2배 이상 상승을 했고요. 자,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이제 작년 상승률을 보여주는 건데요. 자, 작년 1년간 서울이 13.58%, 경기도가 14% 상승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래서 5월 3일 기준 현재 가격 상승률이 그 추이를 계속 이어간다고 그러면 올해 상승률은 작년보다도 더 높게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작년과 달리 올해는 경기도와 인천이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부동산 가격 상승하는 패턴을 보면 서울 강남, 서울 강북, 그리고 서울 외곽, 그리고 경기도 이렇게 이지는데 그런 패턴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주택 보급률을 보면 우리나라가 103.3%입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104.8% 정도 되는데요. 자,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일본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주택 보급률이 높은 편이 아닙니다. 인구 1000명당 주택수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383호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은 좀 낮은 편이고요. 전국 미분양 아파트를 한번 잘 보십시오. 이걸 보시면 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17,000가구 정도입니다. 2008년 12월 기준 16만 5천 가구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분양 아파트는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할 정도로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4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더 줄어서 15,000가구 정도로 좀 많이 더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 물량을 보면 2018년, 19년 뭐 표를 보시면요. 자, 2018년, 19년도에 입주 물량이 40만 가구가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1기 신도시 이후에 가장 높은 입주 물량인데요.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2018년, 19년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올해가 26만, 내년 24만 가구인데 평균적으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때는 그 해당 횟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과거 10년간 평균치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201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평균 입주 물량을 보면 전국이 아마 한 30만 가구 정도 되고요. 서울이 3만 1천 가구 정도 됩니다. 자, 이 수치는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한 해에 결혼하고 이혼하는 가구 수가 32만 가구인데 그 중에 70% 정도만 집이 필요한다 해도 약 한 22만 가구가 필요한데 거기에다가 가구 수 분할까지 포함을 하면 최소한 30만 가구 정도는 공급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입주 물량 측면을 보더라도 아직까지 가격이 좀 하락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뭐 시도별로 보더라도 작년 10월 달과 금년 1월 달에 미분양 물량 추이를 보면 많이 줄어들었죠. 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인구가 감소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선진국을 한번 살펴보니까 80년대 중반, 그러니까 85년 정도의 생산 가능 인구, 15세에서 64세 인구가 80년 중반에 선진국들은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집가는 계속적으로 현재까지도 오르고 있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비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2017년도에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를 했는데 앞으로도 어떤 선진국의 어떤 모습을 그린다 그러면 앞으로도 30년 정도는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구 변수만 가지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기타 여러 가지 경제 성장률이나 고령화, 뭐 인구 변수 이런 걸 다 같이 따져서 일단 봐야 되는데 일단 선진국의 경우에는 생산 가능 인구와 부동산 가격만을 봤을 때 이런 그래프를 그리더라라는 거고요. 물가와 부동산 가격을 볼 때 우리나라는 물가 상승률 정도의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일본은 80년대 중반에 거품이 잔뜩 끼었었고요. 미국도 20년대 초반에 거품이 많이 끼었다가 경제 체력이 좋고 성장률이 높다 보니까 다시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가 상승률 정도의 안정적 흐름을 보여왔는데 2017년 새로운 그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이 부분이 조금씩 이제 물가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이제 인구 변수인데요. 우리가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2050년이 되면 39.8%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50년이 되면 일본이 가장 고령화가 높고요. 고령화 비율이 높고 두 번째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피라미드 구조예요. 그래서 80세 이상 인구가 20세 이하 인구보다 많은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제 우리나라가 도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구가 고령화가 많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주택 가격을 살 수 있는 여러 층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에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가 현재 가속화되고 있어요. 출산율도 많이 하락하고 있고요. 그래서 합계 출산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2018년도에 0.98명밖에 안 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입니다. 꼴찌. 일본이 1.43명인데 영국이 1.79명인데 우리나라는 한 명도 채 안 된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인구가 2028년 이때 감소할 걸로 예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작년부터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제 인구 감소, 출산율 하락에 따라서 중장기 전망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게 되고 전국 시군구 중에서 40%가 30년 후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서 지방의 어떤 시단위 이런 도시들은 많이 없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서울이랄지 그다음에 광역시 중에서도 중심권역 이런 지역만 살아남는 그런 시대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 매매 시장은 당분간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 거래량은 좀 둔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투자자가 시장에 들어오기가 지금 힘듭니다. 뭐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중과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자가 들어오기는 힘들고요. 그리고 법인도 이제 투자하기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수요 공급 측면에서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에 이제 거래량은 둔화되는 뭐 그런 상황이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로 시장 매물이 부족한 거, 이 부분을 어떻게 풀 거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신규 공급, 그러니까 3기 신도시나 어떤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의 시장의 매물을 많이 이렇게 나오게 해서 가격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한시적으로라도 좀 풀어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시장은 이제 상승은 불가피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계약갱신 청구권, 입주 물량 감소, 그리고 양도시 양도세 혜택을 줄 때 거주 요건 강화, 이런 부분, 그리고 앞으로 입주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특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폐지가 되면 5% 인상이 아니라 시세대로 가격을 올리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격 상승을 좀 더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시장을 이제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 거냐? 자,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공급 부족으로 매매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임대차 입법 시행으로 전월세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무주택자는 사실 고민이 좀 큽니다.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게 괜찮은지 고민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급매물을 좀 모색해 가지고 급매물이 좀 나오면 내 집 마련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값이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치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재개발, 재건축이랄지, 그리고 분양가 자체가 낮은 신규 분양, 이런 쪽을 좀 많이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유주택자, 집이 이제 많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투자 가치가 없는 주택은 이제 처분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양도세랄지 종합부동산세 중과가 이주택자부터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 없는 주택은 이제 처분을 고려를 하시고, 또 이제 어떤 부분은 이제 자녀분들한테 증여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지금 현재 실익이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자, 투자자들은 사실 이제 취득, 보유, 양도 3단계에 걸쳐서 세금이 중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메리트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이제 정책을 좀 지켜보면서 뭐 관심 지역, 가령 뭐 한강변에 관심 있었던 그런 아파트랄지 재개발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주시하셨다가 뭐 갈아타기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괜찮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요즘에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제 취득세 중과가 안 되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이런 주택들, 그래서 뭐 경기도 변두리나 그다음에 빌라들 이런 쪽으로 좀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상업용 부동산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시장과 꼬마 빌딩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상가 시장은 3대 악재가 있어요. 3대 악재. 그래서 첫 번째가 코로나 유행, 그다음 두 번째가 최저임금 인상, 그다음에 세 번째가 주 52시간 시행입니다. 그래서 그 상가를 둘러싼 환경이 사실 좋지가 않아요. 뭐 저희들도 보면은 저녁에 회식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다 집에 가서 저녁을 먹거나 재택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중심 상권, 뭐 홍대나 명동, 종래 이런 중심 상권들이 지금 공실도 많고 임대료가 하락하고 있고요. 오히려 동네 상권, 어떤 택지개발주, 신도시 이런 상권이 저녁도 거기 가서 먹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이제 모든 임차인들한테 10년간 영업권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그리고 임대료도 연 5%밖에 인상을 못합니다. 환산보증금이 9억 이하일 경우에, 서울의 경우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가 시장이 어떤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시장이 좀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가를 투자할 때 입지도 중요하지만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마케팅 능력이 있는 세입자를 만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마케팅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상가 시장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코로나 위기가 종식되고 하면은 이제 상가 시장도 좋아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위치가 좋거나 성장성 있는 건매물 같은 경우는 한번 매입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건물 시장을 좀 살펴보면요. 건물 시장은 주택 시장이 대출과 세금 규제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바로 빌딩 시장입니다. 저도 지금 현재 고객분들 부동산 상담 자문을 하고 있지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건물 매입 투자입니다.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매매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고요. 임대 수익률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건물을 매입을 했을 때 임대 수익률이 뭐 4%, 5%였지만 지금은 2% 중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2% 중반 후반. 그래서 2% 중반만 돼도 건물 매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금리가 만약에 뭐 좀 많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이 건물 시장은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옥석가리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잘못 사면 공실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어떤 입지가 기본적으로 양호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개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건물을 사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안정적 월세 소득으로 든든한 노후 준비를 하자. 이거 제가 한국경제신문에 기고했던 글인데요. 자, 이 부분에 이어서 자,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인생 2막 준비라 해서 이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을 나눠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이런 이제 부동산 시장과 좀 달리해서 우리가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인생 2막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만족할 만한 일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은퇴를 하고 나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진짜 외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 만족하는 일을 좀 많이 찾았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부동산과 연계해서 임대소득, 그러니까 은퇴 전에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꼭 구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 개인연금이 있지만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제외하고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월세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행복한 노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임대소득만으로 300만 원을 뭐 준비할 수 없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해서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건강, 그다음에 뭐 친구, 가족 관계, 그리고 좀 여유가 되면 전원주택, 전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전원주택 같은 거를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제2의 삶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혼돈의 시작이고 혼돈의 지금 상황이고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주택 가격이 조금 더 많이 오를 건가 내릴 건가 좀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오늘 그 내용을 참조를 좀 하셔서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채우 수석 전문위원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도 메모를 계속하면서 듣느라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졌는데요. 개인 상담을 해주시는 것처럼 굉장히 세세하게 아주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전에 사전 질문을 많이 받았고 지금 실시간 채팅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역시나 네, 비슷한 질문, 공통된 질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중복되는 질문 몇 가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유진님, 네, 실시간 채팅으로 올려주셨는데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하반기 빌라 시장에는 어떤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하반기 빌라 시장에 대한 관심을 여쭤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있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을 앞둔 사람이 이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 시장에도 현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재개발 구역 지정을 좀 완화를 해주겠다. 절차를 좀 완화해 주겠다. 그리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구역 지정을 조금 쉽게 하겠다. 이런 이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인해서 대체 상품으로 빌라를 매입하려는 수요가 좀 많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거래도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이제 1억 이하의 빌라를 많이 살려고 하고 계시고, 실수요자분들은 1억이 아니더라도 내가 들어가 살 만한 그런 빌라들을 좀 많이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에 보면은 서울에 지금 재개발이 지정됐다가 해지된 구역도 많고, 또 앞으로 이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끼리 이제 동의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현재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빌라 투자도 사실 이제 빌라를 매입을 해서 나중에 뭐 재개발이 됐을 경우에는 굳이 이제 청약이나 비싼 아파트를 매입을 하지 않더라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빌라 매입하는 거를 아주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편이고요. 역세권에 재개발, 지금 현재 지정은 안 됐지만 가능성 있는 그런 지역에 빌라를 매입을 하시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위치라든지 그런 거는 본인이 좀 네, 그거는 발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따로 상담을 신청하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를 폐지하면 종부세, 양도세, 임대소득세 등 세금 혜택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가 폐지가 되면 그동안 이제 혜택을 받았던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혜택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안은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면 이제 자동 발소가 되는 거고요. 자동 발소되고 나서 6개월 내에 팔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6개월 내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 일반과세 하는 거 혜택을 없애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자동 발소가 되면 종합부동산세 혜택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확정은 안 됐지만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부동산 특위의 입장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를 폐지를 하고 6개월 내에 매각을 하지 않았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질문은 어떻게 답해 주실지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 재개발, 재건축 등 부동산 시장이 계속 상승할 것 같은데요. 1주택자와 무주택자는 어떻게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부분이라 저도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무주택자는 사실 고민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집이 없는 상황이고 또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파시는 분도 틀림없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무주택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좀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책이나 표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집값이 단기간에 좀 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수치는 미분양 아파트에서도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에 16만 가구에 달했던 미분양 물량이 지금 현재는 15,000 가구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좀 하락하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뭐 신규 청약이 사실은 제일 좋은데 신규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기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당첨받기도 힘들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한다든지 아니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또는 재개발 초기 단계, 뭐 추진위 구성이랄지 구역 지정 단계랄지 아니면 조합 설립인가 단계 이런 그 구역의 그 재개발들은 많이 있거든요. 이 재개발들은 사실은 아파트보다는 가격이 훨씬 더 쌉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에 따라 구역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매입을 하셔서 내 집 마련을 좀 먼저 하실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3기 신도시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공공재개발이 앞으로 입주하기까지는 시간 텀이 상당히 깁니다. 한 5년 정도 시간 텀이 있기 때문에
3년 후에 아파트 조정기가 온다 하더라도 그 조정기라는 게 가격을 많이 다운되는 조정기가 아니라 보합 정도에서 움직이는 조정기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은 조금 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주택자의 경우에는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 좀 갈아타기가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뭐 마포로 이사한다든지 뭐 성동구 쪽으로 이사한다든지 그런 이제 갈아타기는 가능하기 때문에요. 1주택자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바로 이제 주택을 매입해서 무주택 기간이 없게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임채우 수석전문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잠시 장례 정리 후에 다음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